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철근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근의 공작도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공작도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공작도란 철근 구조도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철근 작업을 편리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철근의 모양, 작부 치수, 구부림 위치, 지름, 길이,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상세 도면을 공작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철근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기입한 상세 도면을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상세도가 있습니다. 다른 부위와 접속되는 철근에 다른 부위와 접속되는 철근의 정착, 다른 부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그래서 기초 상세도는 접속되는 철근의 정착이나 다른 부재와 관계를 기입한다. 동그라미 친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기둥 상세도는 층 높이에 맞추어 적당한 층 높이에 맞추어서 적당한 이음 위치를 정하고 띠철근의 지름, 길이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판 상세도는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이 이렇게 있다면, 바닥판이 있다면 여기 기둥이 들어선다, 기둥이다, 기둥이다, 기둥이다. 그죠? 이렇게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뭐가 어디에 가고 벽은 어디에 오고 계단은 어디고 계구부 등의 위치를 명시하는 게 바닥판 상세도인데요.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보는 동일보의 수량, 주근, 늦근의 주름, 형상, 길이, 배치, 간격 등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내용 위주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 철근 재료, 그죠? 시험 항목인데요. 우리가 모든 시험 항목 기억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출에 출제되는 내용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철근 재료는 인장 강도, 늘어나니까 인장 강도고 잘 휘어지죠. 휨 시험, 그 다음에 연신율 시험, 이렇게 세 가지 시험 항목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철골 공사 현장에 자재에 반입했을 때 치수 검사 항목을 보겠습니다. 기둥의 폭, 층 높이 검사하고 휨의 정도나 뒤틀림 검사하고 브래킷의 길이, 폭, 각도 검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 항목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암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출되었을 때 문제통에서 출제된 문제의 내용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근의 이음 및 조립인데요. 이 이음과 조립 방법에서 필기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철근 이음할 때 유의할 사항입니다. 철근의 이음 위치는 철근이 짧아서 두 개를 잇는데요. 응력이 큰 곳이다라는 건 힘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죠. 이런 곳은 이음이 뒤틀리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력이 큰 곳은 어떻게 해야 한다? 피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력이 작은 곳에서 엇갈리게 이음을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음할 때는 한 곳에서 철근 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 이어야 되는 게 10가지인데 10개라면요. 한 곳에서 5개 이상 이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이음에는 겹쳐 있는 겹친 이음, 용접으로 있는 용접 이음, 그 다음에 용접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어주는 기계적 이음이 있는데요. 자, 밑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철근의 이음은 힘의 전달이 연속적이고 응력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잘 나옵니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직경이 35가 넘는다는 거 굵은 거잖아요. 겹침 이음은 말 그대로 철근을 이렇게 겹쳐서 읽는 건데요. 너무 굵으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얼마?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뒤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인장부가 아니라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는 D35 이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을 겹침이음할 수 있다. 그죠? 인장이라는 건 이렇게 철근이 있다면 늘어뜨리는 힘이 인장이죠. 빠지잖아요. 근데 압축은 반대 방향 힘이죠. 자, 이렇게 압축부에서는 겹침이음하는데 하나는 D35 이하이고 하나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을 어디에서는 압축부에서는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장르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앞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을 그냥 이렇게 그저 노출시켜서 그대로 놔놨는 거죠. 이럴 때는 철근이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저 당연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철근 이음의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철근 이음은요, 겹침 이음. 말 그대로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겹쳐서 읽는 게 되겠습니다. 두 철근의 겹침 길이는 충분히 하여. 그죠? 인장력이 작용하면은 이만큼 겹쳐놔도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고, 원래 철근의 힘이 콘크리트 부착 응력에 의하여 이어지는 철근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이음 방법이다. 좀 전에 나왔다, 그죠? D35를 초과하는 철근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공법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부착균열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음 위치나 겹이음 길이, 피복 두께, 철근 간격 등을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압접이라는 건 철근이 이렇게 단부가 있다, 그죠? 자른면이 단부죠. 철근이 이렇게 단부가 있다면 위에 단부하고를 가스로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철근 단부를 맞대어 놓고 산소 아세틸렌 가스 불꽃으로 1200에서 1300도씨로 가열해서 철근을 고정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게 가스 압접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접 작업은 철근을 완전히 조립하기 전에 압접을 해야 한다. 그죠? 완전히 조립하고 난 다음에 가스 압접하기 곤란합니다. 철근의 지름이나 종류가 다른 것은 압접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보세요. 지름이 하나는 이렇게 작고 밑에 건 커요. 이 두 개를 붙인다고 해서 접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나 종류가 다른 것은 압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둥이나 보호 등의 압접 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용접 이음. 그죠? 용접은 이제 용접 불꽃으로 녹여서 붙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로 철근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이 되고요. 철이 고온에 가열되므로 적절히 시공되지 않으면 강도, 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가스 압접 이음은 산소 아세틸렌 가스 불꽃으로 가열을 하는데 압력을 가해서 고정을, 그죠? 붙이는 거, 접합하는 것이고, 용접은 더 높은 열로 철근을 녹여서 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이음이 강도, 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은 이제 나사를 이렇게 불꽃이나 용접하지 않고 나사를 이용하거나 충전하거나 압착하는 거. 나사식 이음, 충전식 이음, 압착식 이음이 있고요. 캐드 웰딩 이음이 있습니다. 자, 캐드 웰딩 이음이 무엇인가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 웰딩 이음은 철근에 슬리브를 끼우고, 철근이 있다면 슬리브는 소매통 같은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슬리브, 소매통 같은 걸 이렇게 끼운다는 겁니다. 슬리브 구멍을 통하여 여기 슬리브 구멍이 있다, 그죠? 여기에 화학과 합금의 혼합물을 넣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을 시켜서
녹은 합금이 공간을 충전하게 하면서 하는 이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리브를 끼운 내부에서 접합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육안 검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자 눈으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기후의 영향이 적고 화재 위험이 감소된다. 자, 가스를 이용하거나 또 용접을 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이런 날 특히 화재 위험이 있죠. 근데 이거는 슬리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후 영향이나 화재 위험이 감소가 됩니다. 각종 이형 철근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다. 아까처럼 가스 합접 이음은 서로의 지름이 다를 때는 사용하기 곤란했죠. 근데 이렇게 이형 철근, 종류가 다른 철근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캐드 웰딩 이음이 되겠습니다. 예열, 냉각이 불필요하고 용접 시간이 짧은 장점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계적 이음 종류 다시 한번 볼게요. 나사식, 충전식, 압착식, 캐드 웰딩 이음이 기계적인 이음이고요. 자, 시공이 편리하고 일정한 품질, 다양한 적용성으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기계적 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에 이 내용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외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를 조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기출에 출제됩니다. 자, 외관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되었습니다. 이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그죠? 자,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축의 편심량이 기준을 넘었다, 그죠? 이럴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압접 돌출부의 지름이나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합니다. 돌출부의 지름이나 길이입니다. 이때는 떼어내지 않고 재가열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 소정의 압접 돌출부로 만들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불량하거나 결함이 생긴 경우는 잘라내고 재압접합니다. 다시 해야 한다. 그죠?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지금 대부분 잘라내고 떼어내고 하는데 재가열하는 거 볼게요. 뭐죠? 지름이나 길이가 교정에 적합하지 못할 때 재가열합니다. 그나마 지름이나 길이는 재가열해서 다시 하면 된다. 그죠?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 그죠? 이것도 구부러진 거니까 재가열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요 두 개만 재가열이죠. 밑에 거 볼게요. 앞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 이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다? 떼어내거나 잘라내서 재압접합니다. 근데 두 개만 재가열해서 쓸 수 있다, 그죠? 지름이나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할 때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돌출부로 만들고요.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그죠? 그래서 재가열할 수 있는 경우는 지름이나 길이가 잘못되었을 때,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떼거나 잘라내고 다시 압접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철근을 조립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합니다.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합니다.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 그죠? 녹은 조금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황갈색의 경미한 녹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괜찮다. 그죠? 이거 기억하고요.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제, 간격제를 배치해서 피복 두께 정확하게 확보합니다.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제나 간격제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선 조립 공법의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철근을 조립하는 공법 순서입니다. 일단 시공도, 그죠?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가? 시공도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시공도 작성했다면 공장 절단합니다. 절단했는 걸 가공해야죠, 그죠? 가공해서 절단하고 가공해서 이음이나 조립해준다. 요거 이으면 돼요, 그죠? 자, 요만큼 이제 공장에서 시공도 작성해서 잘라서 절단하고 가공해서 이음 조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이음 조립까지 운반해오죠. 그래서 현장에서 부재 양중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현장에 설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철근 조립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요. 철골이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맨 바닥에 기초가 있죠. 그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위에 힘을 받아주는 기둥이 있죠. 기둥 사이에 이제 힘을 받는 벽, 4벽 들어간다, 그죠? 자, 이렇게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자, 이렇게 세우고 나면 이제 가로기둥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보입니다. 가로기둥, 보. 그죠? 자, 이렇게 보루가 올라가야 그 위에 슬라브 올라갈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기초, 기둥, 벽, 가로기둥, 보가 있어야 그 위에 보, 슬라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슬라브는 하중을 보로 전달하고, 보는 하중을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고, 기둥이나 벽은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계단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골이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는, 자, 기초죠. 기둥이죠. 근데 벽이 먼저가 아니라 기둥하고 보, 세로 기둥 기둥이고요. 가로 기둥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벽, 슬라브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 순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근의 간격인데요. 철근의 간격은 철근의 중심에서 철근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철근 간격이라면 철근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요거를 철근 간격이다라고 합니다. 자, 철근 간격은요,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 철근 지름이잖아요, 그죠? D라고 한다면 1.5D 이상이거나 또는 2.5cm 이상이거나, 그죠? 또는 굵은 골재, 그죠? 자갈이 되겠죠? 굵은 골재 지름의 1.25배. 요 중에서 어떤 값으로 한다? 큰 값으로 한다. 그죠?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철근 간격은 철근 중심에서 중심까지인데요. 철근 지름의 1.5D, 1.5배, 2.5cm. 굵은 골재 지름은 1.25배. 그죠? 그래서 이상 중에 큰 값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순 간격이에요. 요거는 철근과 철근 간의 표면간의 최단거리예요. 아까 철근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철근 간격이 다 있는데요. 순간격은 최외단이니까 요 부분이죠.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그죠? 요게 뭐가 된다? 예. 순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게요. 철근의 외부에서 요 끝부분까지는 순간격이 되죠. 근데 철근 간격은 철근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를 하면 이건 뭐가 된다? 순간격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순간격, 요거는 철근 간격이 되고 순간격이다. 그죠? 순간격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된 수직 순간격은 40mm,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중에 큰 값으로 합니다. 보죠, 그죠? 수평 순간격이 됩니다. 기둥, 수직으로 된 순간격은 40인데요. 수평이 좁죠? 25mm.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였는데요. 철근 공칭 지름.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는 동일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큰 값으로 하는 건 보조, 수평 순간격이 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기둥, 수직의 순간격은 40mm,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중에 큰 값이다. 그죠? 요거 구분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출제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별 철근을 정착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기둥의 주근은 기초나 바닥판에 정착합니다. 바닥 철근은, 그죠? 바닥 철근은 보나 벽체에 정착합니다. 벽 철근은 기둥이나 보나 바닥판에 정착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둥이잖아요. 이 철근은 기초나 바닥판에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겠죠. 그죠? 세로니까 수평 부재에 정착하겠죠. 그래서 기둥은 기초나 바닥판입니다. 바닥은 수평 부재잖아요. 그죠? 이때는 보나 벽체에 정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벽 철근은 기둥이나 보나 바닥판에 정착합니다. 자, 그 다음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작은 보는 기둥이 아니라 큰 보에 정착합니다. 자, 보 밑 기둥이 없을 때,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는 보 상호간에 정착합니다. 지중보라는 건 땅 속에 묻혀있는, 땅 속에 설치한 보죠, 그죠? 주근은 기초나 기둥에 정착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기둥의 주근은 어디 정착? 기초나 바닥판입니다. 바닥의 철근은요, 바닥에는 이렇게 슬라브가 있다면 2층 바닥 그랬으면 그 밑에 보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또는 밑에 벽이죠. 그래서 이 바닥의 철근은 여기다 이제 정착해야겠죠? 보나 벽체에 정착합니다. 자, 그러면 벽의 철근은요, 벽은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에 하거나 또는 보에 하거나 또는 밑에 바닥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벽의 철근은 기둥이나 보나 바닥판에 정착합니다. 큰 보는 어디에? 큰 보는 가로 기둥이죠. 그러니까 세로 기둥인 기둥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합니다. 보나 기둥이 없어요. 그때는 보 상호간에 정착합니다. 지중보는 땅속에 있죠. 이때는 기초, 기둥에 정착한다. 그죠?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철근 정착하는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장력을 받는 곳, 그죠? 인장력을 받는 곳은, 정착하는 길이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정착을 조금 해놓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기둥이 있고 옆에 보다라고 할게요. 보철근을 정착하는데 이렇게 기둥에 짧게 정착을 하면 빠지겠죠. 잡아당기면. 이때는 길게, 그죠? 이렇게 길게 정착을 해서 정착 길이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장력을 받는 곳은 정착 길이, 잡아당기는 힘이니까요.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합니다. 압축은 반대로 압축은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당기면 빠지는데 밀면은 빠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압축 철근이나 작은 인장력을 받는 곳의 정착 길이는 철근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시면요. 자, 이렇게 기둥이 있고 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인장력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정착하는 길이가, 이렇게 해서 정착하는 요 길이가, 그죠? 40D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압축력이나 인장력이 작을 때는 이렇게 조금 정착 길이 짧아져도 돼요. 그죠? 25D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큰 인장력을 받을 때는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 그죠? 압축력이나 작은 인장력을 받는 곳에서는 철근 지름의 25배 이상으로 정착 길이를 정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정착 길이는 후크 중심 간의 거리로 하며 후크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철근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후크를 만든다. 그죠? 정착합니다. 여기도 또 철근이 있고 이렇게 또 후크를 만들어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여기에서 정착 길이라는 건 후크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죠? 요렇게 후크가 요렇게 지금 후크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후크의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거리가 되고 여기에 훅을 해주는 길이 있죠. 이거는 정착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후크를 한다면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거를 뜻하고 여기에서 훅이
만들어지는 이 훅의 길이는 정착하는 길이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의 중심을 벗어난 위치에 준다. 그죠? 그래서 철근의 정착은 기둥, 보의 중심에는 두지 않고 중심을 벗어나서 두는 게 좋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에서 다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가공은 현장 가공, 현장에서 직접 하는 가공이 되고요. 공장에서 하는 공장 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지에 여유가 없거나 현장에 지금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밀도 확보는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공장이 정밀하죠. 이렇게 대지 여유가 없거나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는 공장 가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공장 가공은 현장 가공에 비해서 절단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공장 가공은 현장 가공보다는 운반비는 높겠죠. 공장에서 가공했는 걸 현장까지 운반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높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자, 철근을 가공할 때 유의할 사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가공하되 산소, 불, 용접기로 절단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불이나 용접을 해버리면 강도 저하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죠? 반드시 커터, 잘라내는 커터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그래서 철근을 가공할 때는 산소, 불이나 용접으로 절단하면 안 되고 커터기로 잘라서 가공해야 한다.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철근 상세도에 철근에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규정된 구부린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이거는 뭐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급적 열을 사용하지 않고 상온에서 구부리고요.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있다 없다.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터기로 절단하고 상온에서 구부리고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근 보관 및 취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근 저장 시에 철근의 종류별, 규격별, 길이별로 적재하는 게 좋고요. 철근 저장은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합니다. 철근 고임제, 간격제는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 파손 방지를 위하여 겨울에는 동파되거나 또는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저장하고 필요시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게 좋고요. 저장 장소가 바닷가, 해안 근처일 때는 창고 속에 넣어야 염분에 대한 피해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은 부식되죠. 녹이 슬 수 있죠. 그래서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하는 피복, 철근을 감싸는 피복 두께가 필요합니다. 자, 1번 철근 피복 두께는 최외곽 위치 철근 외면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를 말한다. 최외곽 위치의 철근 외면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가 철근 피복 두께가 된다. 그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철근이 주근이 있죠. 주근이고, 요게 대근이에요. 대근. 그래서 이 주근이나 대근은, 철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 철근이면요.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서 있다면, 겉에서 이 철근을 띠로 이렇게 둘러주는 철근이 한 개 돌아갑니다. 이것도 두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 주근이 있고 밖에 돌아가는 대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주근, 대근이죠. 근데 피복 두께는 철근의 최외곽이죠. 여기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이게 뭐가 된다? 피복 두께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순 간격, 그죠? 철근의 외곽에서 외곽까지 간격, 이게 순 간격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철근 지름이고요. 철근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간격. 이게 이제 아까 철근 간격이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피복 두께라는 건, 여기서 나왔죠. 최외곽에 있는 철근, 아까 주근 말고 주근 바깥으로 묶어주는 대근이 있다면 대근의 외면에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를 피복 두께다라고 합니다. 자, 철근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피복하죠. 한번 감싸는 거잖아요. 목적이 뭘까요? 그죠? 철근은 녹이 슬죠. 공기 중에 두면 녹슬기 때문에 내구성. 또 불이 날 경우에 철근이 또 열에 의해 약해지죠. 내화성. 콘크리트 타설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구성, 내화성,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뭐를 한다? 철근을 피복한다. 그죠? 자, 그렇지만 피복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과다한 피복 두께는 균열을 유발합니다. 콘크리트 균열을 유발시켜서 구조물의 사용 수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착력 확보인데요. 뭐와 뭐의 부착력인가 하면 철근의 부착 강도를 확보한다. 그죠? 철근이 잘 그 자리에 부착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피복한다라는 거고요. 내화성 확보입니다. 화재 시 고열로부터 철근을 보호합니다. 철근의 방청이죠. 녹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철근 부식 방지로 내구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물, 이산화탄소의 침투를 방지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잘못 넘겼나? 맞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유동성으로 밀실하게 충전하고요. 내구성 확보, 구조 내력, 견디는 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 그렇다면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얼마나 둬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프리 스트레스 하지 않은 부재, 그죠? 미리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입니다. 자, 이거 다 외우기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속이 있어요. 흙에 접해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가 있고요. 흙에 접해요.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그죠?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일단은요, 공기나 흙에도 접하지 않을 때 작아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공기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흙에 접하여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게 거고요. 물속에 있는 거. 아무래도 물속에 있는 게 피복 가장 두꺼워야겠죠. 물속, 그죠? 그 다음에 흙에 접하고 영구히 땅에 있는 거다. 그죠? 요 정도 볼게요. 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외우는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값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피복 두께가 가장 두꺼워야 하는 경우 어디다? 수중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다? 흙에 접해서 영구히 흙에 묻혀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하기 힘드니까요. 물속, 그 다음에 흙속이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프리 스트레스 하는 부재, 그죠? 미리 스트레스를 가하는 부재의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인데요. 역시나 흙에 접하고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 75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인데요. 벽체 슬래브 장성 구조는 30mm. 기타 부재 40, 자, 그 다음에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아요. 그죠? 이때는 작다 그랬죠? 기타 부재가, 여기까지고, 벽체 슬래브 장선은 20, 보기둥에서 주철근 40, 띠철근 스트럼 나선철근 30,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외우지는 말고, 시험에 출제되는 것 위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제가 이렇게 부식되기 때문에 피복 두께도 둬야 되고요. 부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철제 표면에 부식 방지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성 페인트.
광명단을 도포합니다. 철근에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죠? 그게 페인트 표면 때문에 공기와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성 페인트 광명단 도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철근에 발라서 피부 갑니다. 아스팔트 콜타르로 도포합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시멘트 중에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철재를 녹슬게 합니다. 그래서 부식방지 처리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게 마그네시아 시멘트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철제 표면 부식방지 처리법은 유성 페인트 광명단 도포, 시멘트 모르타르 도포, 아스팔트 콜타르 도포,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피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공사의 철근 트러스 일체화 공법이 되겠습니다. 철근과 트러스를 일체화하는 공법이란 거푸집 대용의 절곡 아연도금 강판과 절곡이라는 거 굽혔다는 뜻입니다. 입체형 철근 트러스를 일체화시키는 공법이다. 그죠? 이제 왜 이렇게 일체화 공법의 특징이 뭔가 한번 볼게요. 현장 조립의 거푸집 공사를 공장제 기성품으로 대체하고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일일이 조립하던 걸 기성품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공장 제품이니까 구조적 안전성 확보할 수 있고, 자재 야적장 면적, 그죠? 하나하나 현장에서 조립하려면 야적장 넓어야 되는데요. 공장에서 운반해 오니까 야적장 면적 감소되고 적기 반입, 필요할 때 바로 반입하니까 현장 접치 기간 단축됩니다. 서포트, 그죠? 지보공이죠. 감소되고 지보공 수량 감소로 작업이 안전하게 되고요. 거푸집 해체 공사 절감으로 폐자재가 감소되고 공사 기간 단축됩니다. 이렇게 철근과 트러스를 일체화하는 공법을 하다 보니까 거푸집 일일이 조립하는 게 줄어들죠. 그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서포트가 감소하니까 작업도 안정적이고 거푸집 해체 공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폐자재 감소되고 공기가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철근 공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별표 있는 내용 또는 동그라미 친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단원 예상 문제로 다시 한번 공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